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2월 7일 토요일 함께하는 우리 마음 라디오인데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저는 KNN에 올 때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네. 네, 굳이 전철을 타고 방송하러 오는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대중교통이 시간 약속을 지키는데 가장 좋은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죠. 특히 지하철은 그렇습니다. 약속을 확실하죠. 지켜주잖아요. 네. 특히 방송은 시간이 생명이라서 혹시 운전을 하고 왔다가 이 변수가 생길까봐 항상 전철을 타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나 학회 그리고 뭐 해외 학회나 출장을 한번 가보게 되면 저는 또 꼭 해보는 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그 나라의 대중교통. 네. 그거 재밌죠. 네. 전철은 또 전철이고 버스도 타보고 혹시 그 도시에 트램이 있으면 트램도 꼭 타봅니다. 네. 택시도 이용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그래 보면 그 도시의 그 도시만의 특색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그 각 나라의 대중교통의 특색. 네, 그렇습니다.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도 국가마다 다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도 좀 재밌어요. 지나치게 조용한 국가도 있고 네. 또 너무 많은 승객을 태우고 이동을 하는 경우들도 보이는데요. 맞아. 이 요금 지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또 공중도덕을 준수하는가에 관한 그 수준도 구경이 가능하고요. 또 그 도시의 교통 스타일도 보입니다. 네. 뭐 아주 재밌는 경험이 아닐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딘가로 여행을 가시거나 하면 기회가 되신다면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게 참 재밌는데 그들의 일상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쵸? 네.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네. 또 모르는 나라에 또 언어가 다른 곳에서는 네. 제대로 보기도 쉽지가 않고 다른 데 내릴까 봐 또 걱정하시고 그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진짜 다른 데 내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행이지 하는 그러니까. 생각으로. 네. 그래서 또 다른 재미를 찾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고 나는 딱 내 계획에 맞는 착착착 됐으면 좋겠어 하면은 대중교통을 잘 못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네. 또 한번 이용해 보면 재미가 또 그 나름의 재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대중교통 수단으로 또 뭐 수상버스, 페리 그런 특이한 것들도 또 많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 네, 굉장히 다양한 대중교통의 수단이 있는데요. 이 대중교통의 발전을 한번 살펴보면 네. 그 도시의 특성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뭐 수로가 발달한 국가인지 아니면 전통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는지 네. 이런 이동의 효율성을 얼마나 고려하고 발전시켰는지 많은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은 생각해 보면 전 세계 어디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발달한 케이스다. 이런 것도 느끼거든요. 네. 저는 그중에서도 이 교통비의 지불 수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한국은. 네. 그 해외에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려면 버스는 버스 나름대로 방법이 따로 있고 네. 전철은 전철 따로 뭐 수상버스는 수상버스 따로 이렇게 따로 돼 다 있어요. 티켓팅해야 되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되죠. 네,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어떤 교통수단의 지불 방법이고 환승도 너무 잘 되고. 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해주면 좀 놀라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 카드로 전부 다 되는 네. 거야라고 하면 전부 다 되죠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놀라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도 동전만 그리고 그 교통카드를 쓰지 않고 그 현금만 쓰는 그런 대중교통도 네네. 아직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왜 해외로 나가보면 어떤 국가는 다른 건 엄청 발달한 선진국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버스나 전철의 지불 수단은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국가들도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네. 이용을 해보시고 한번 느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중교통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미난 얘기가 될 것 같죠, 여러분?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요. 그녀는 너무 지적이야. 그녀는 너무 매력있고 그녀는 나를 변해해.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 난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곤 해. 하지만 부담스럽게 너무 도도해 보여. 어떤 말도 붙일 자신이 없어.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런 부담 갖지 마 어차피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 하지만 너는 왜 아무 말도 없을까. 네. 오늘 우리 마음 라디오 대중교통 얘기로 이야기 꽃을 펼쳤는데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정말 편리하죠. 이 환승 시스템만 보더라도 정말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이 꽤 촘촘하게 배치돼 있어서 네. 최초의 대중교통까지의 그 평균 접근 시간이 굉장히 짧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구조고요. 네. 두 번째는 말씀하신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간의 환승이 자유롭고요. 수도권에서는 환승 할인을 할 수 있어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고 부산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어떤 그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버스 정보도 제공되고 있잖아요. 네, 버스 도착 시간 그리고 혼잡도 등의 실시간 정보를 정류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는 외국이 굉장히 맞아. 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에 안 맞게 버스가 도착하길래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네. 이러면 어떻게 출퇴근을 하지 하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편리함에는 통합 결제 시스템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신용카드로 이 교통 이용에 결제가 된다는 건 정말 편리한 거고요.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이용해서 지하철, 버스뿐만 아니라 기차나 택시, 다양한 교통수단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결제 방법도 너무 간단하죠.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면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만 등한시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해보거든요. 이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면 할수록 이용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편리함을 누리지 않고 누리지 못하죠. 네. 예, 불편한 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전철에서 내리고 타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네, 어깨빵을 당합니다. 그리고 너무 버스가 많이 흔들려서 그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맞아. 예, 승하차도 어렵고 잡고 서 있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배차 간격이 길거나 특히 러시아워 시간대엔 이용이 어렵다는 점은 불편한 점이기도 합니다. 이 편리함을 알면서도 꺼리게 되는 이유들도 좀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좋은 시설에 대한 혜택을 누리려면은 또 우리가 또 그만한 예의와 자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길게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이 조원 시설과 체계는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유지와 좋은 방향의 발전은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좀 달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는 지정된 위치에 줄을 서서 차례를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문이 닫히기 직전에 무리하게 탑승하거나 내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왠지 내가 타기 전에 문이 닫힐 것 같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네. 저는 그럴 때는 무조건 그냥 포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뛰시거든요. 네. 예,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큰 소리로 대화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시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요 그러니까 예, 경우가 좀 요즘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많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예. 통화를 하면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얼마나 크게 들리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빨리 끊을 거라고 전화를 받았다가 빨리 끊지 못하고 계시는 계속 분들이 다 같이 듣고 있는 경우가 많죠. 네, 상대편의 목소리까지 다 들리죠. 네. 그런 경우들이 흔하니까요.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다리를 꼬거나 쩍벌 자세 이것도 굉장히 많이 아직은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불편을 야기하는 자세도 좀 안 하셔야겠습니다. 이 대중교통에 대한 공중 도덕은요. 우리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우리만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해외에서 저처럼 다른 해외에 가서 대중교통을 보고 아, 이 국가가 이렇구나를 보듯이 네.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보고 아, 이 나라의 대중교통 이용하는 국민들의 도덕성이 이렇구나를 또 가늠하거든요. 그래서 판단하게 되는 하나의 기준이죠. 촉도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염두하고 이용을 해야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이 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의식 수준을 가졌는지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 기본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기본만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주세요. 네, 다음은 부산시 전철역들인데요. 보기의 전철역 중에 환승이 안 되는 역은 어느 역일까요? 어허. 보기. 네, 보기 1번 서면역, 2번 센텀시티역, 3번 연산역입니다.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쉬운 문제인데 또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좀 헷갈릴 수도 있긴 해요. 자, 환승이 안 되는 역. 보기 한번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네, 1번 서면역, 2번 센텀시티역, 3번 연산역입니다. 자, 여러분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올려주세요. 살이 좀 빼져서 요새 일도 시작하고 그랬어요. 바쁘게 지냈어요. 술은 좀 것 같아. 나쁘진 않아. 계절이 바뀔 때쯤 한 번씩 가슴이 먹먹해 혼자 이 길을 걸었어요. 서면역에서 술 한잔 했어요. 우리의 추억이 가득한 지하상가 거리도 점포 카페 골목도 그대로인데 그냥 한번 전화해봤어요. 미안해 하지 말아줘. 네, 여러분 문제 내드렸는데 전철역 중에 환승이 안 되는 역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선생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환승이 안 되는 2번 센텀시티역이 환승이 안 되죠. 네, 센텀시티역이었습니다. 아, 노래는 참 순순히의 서면역에서였어요. 혹시나 이거 힌트로 아신 분은 안 그러네요. 계시겠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부산은 좀 심플한 편인데 와, 서울은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네, 그래서 저처럼 한 번씩 가는 사람들은 야, 이것도 생겼어 저것도 생겼어. 맞아요. 예, 다양하더라고요. 몇 호선도 있지만 얼마 전에 올라갔을 때 GTX를 탔는데 진짜 빠르더군요. 네. 이 간격이 맞아요. 역이 몇 개 없는. 와, 역시. 저희 엄마는 서울 사람인데도
서울의 대중교통은 자신 없어 하세요,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자신 없어 하시고 네. 부산도 저한테 몇 번이나 물어보고 예, 하시고 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거나 하면 이제 식구들이 네. 그 오빠나 이렇게 마중을 나가요.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에 마중을 나가는데요. 복잡하긴 하니까요. 네, 부산도 제가 볼 때는 네. 전철이 굉장히 많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집안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집안이. 네,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탄탄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뻗어나갈 수 있지만 네. 부산은 해안이고 그다음에 아, 그래요? 하구뚝을 생각하면 아. 이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지반이 약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하철은 지하로 뚫어야 되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얘기들이 또 있군요. 네. 네. 아주 다양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4부에 가면 또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같이 가요. 너의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넌 너무 예뻐 시집 보내기가 아깝다 커다란 버스나 샀어 전 세계를 누비며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라 I'm your bus driver Hit the road together I follow you wherever you go 널 닮은 아들과 딸도 좋지만 예쁜 강아지도 나쁘지 않아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네, 오늘은 대중교통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진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맞고 그만큼 교통이 잘 발달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네, 이 교통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사실 빠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럼요. 얼마나 많이 잘 발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도시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정보들도 많더라고요. 네. 저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런 정보들을 받으면 저건 왜 저렇게 시작을 했을까? 혹은 저건 어떻게 저렇게 정했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신호등은 언제부터 저렇게 삼색 신호등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는데 해본 적 있으세요? 안 해봤네요. 그러니까. 왜 삼색 신호등이고 언제부터 썼을까? 어머, 이 생각 안 해봤네. 근데 궁금하네요. 얘기 들으니까. 네,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오, 궁금해요. 네, 이 신호등은 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삼색인가? 굉장히 흥미로운 정보가 많은데요. 저는 이 정보를 찾으니까 어린이책 같은데 이 정보가 굉장히 친절하게 잘 나와 있다. 아, 내가 가진 호기심이 어린이 같은 호기심이구나. 근데 호기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일상을 사는 게 젊게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저는 이런 생각들이 좀 일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건물이 바뀌면 저 어떤 식으로 해서 지어질 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고 아니면 평소에 우리가 항상 하는 어떤 그 시설이나 혹은 정해진 규칙 같은 것에 대한 유래가 굉장히 또 재밌고 궁금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신호등의 유래라는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게 됐는데요. 역시 교수님은 지적 호기심도 또 높습니다. 우선은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 정지나 위험을 나타내는 신호는 빨간색이잖아요. 이 빨간색은 가시광선 중에 파장이 가장 길기 때문에 안개나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빛의 산란이 가장 적은 색깔이에요. 덕분에 아주 먼 거리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색깔이고요. 네.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거나 약간의 색약인 경우에도 비교적 쉽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과 직결된 정지 신호로 쓰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빨간색. 네.
그리고 빨간색 다음으로 파장이 긴 색이 노란색인데요. 노란색은 주의를 나타내는 신호잖아요. 네. 빨간색과 초록색 사이에서 명확하게 대비되는 색깔을 썼고 운전자에게 신호가 곧 바뀐다는 것을 경고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 노란색 신호는 철도 신호 체계에서 유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1800년대 초에 빨간색이 정지, 초록색이 주의, 하얀색이 진행 표시였대요. 그러던 중에 1900년대 초에 네. 한 기관사가 빨간색 신호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얀색 신호로 착각을 해서 앞서 있는 기차와 충돌하는 아주 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 사건을 계기로 진행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주의 신호는 노란색이 됐다고 해요.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런 사고로 인해서 바뀌게 됐네요. 네. 1800년대 후반이었고 이제 190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은 크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네. 네. 그러면 그리고 초록색은 진행, 그리고 안전색으로 빨간색이나 노란색의 그 변화를 명확히 알려야 하기 때문에 가장 대비되는 색깔로 정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초록색으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이유가 다 있었네요. 네. 과학적인 이유도 있었고. 네. 그러면은 신호등이 공식적으로 사용이 시작된 건 언제쯤인지 이 전 세계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것도 그럼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역사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신호등의 최초 개발을 찾아봤더니 1868년에 영국이었습니다. 철도가 개발되면서 네. 철도에서 가장 먼저 썼던 것이 이 신호등이었는데요. 그때는 철도였구나. 맞아요. 그 유럽에서는 철도 그렇죠. 개발이 엄청났잖아요. 네. 이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인근에 가스등 기반의 신호가 가장 먼저 세워졌다고 합니다. 네. 예, 그때는 지금의 신호등과는 다르게 수동 조작을 했었대요. 그런데 신호등의 가스등 원리로 제작이 되다 보니 1869년에 폭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네. 조작을 담당하던 경찰관이 거의 너무 심한 부상을 입게 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이것으로 인해서 첫 번째 신호등은 사용이 일단은 중지가 됐고요. 그리고 신호 운영이 중단을 했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직은 발전하지 못해서 그랬겠죠. 네. 그리고 그 후에 최초의 공식 교통 신호등은 1914년에 다시 세웠는데요. 미국에서 전기 신호등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제 전기가 여기에 네. 등장하게 되네요. 네, 가스등에서 이제 전기로 바뀌면서 신호등도 바뀐 거죠. 이후에 1920년 미국 경찰관이었던 윌리엄 포츠라는 사람이 현재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3색 신호등을 고안하면서 표준화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의 3색 체계가 가장 일반적인 건 맞지만 국가나 지역에 따라 신호등의 작동 방식이나 특정 색상에는 약간의 차이는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영국, 독일, 홍콩을 비롯한 일부 국가 몇 곳은 4개의 단계의 신호 체계를 쓰는데요. 정지 신호에서 진행 신호로 바뀔 때 운전자들이 수동 변속기 차량 출발시킬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네. 걸 그때 이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빨간색과 노란색이 동시에 켜지는 단계를 한 단계 더 둔다고 합니다. 우리는 빨간색에서 곧장 파란색이 네. 되지만 이들은 빨간색에서 파란색이 될 때도 노란색을 둔다는 거죠. 예.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구나 그쵸. 이런 생각도 저는 좀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북유럽에서는 아직 흰색 신호등도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 있네요. 네. 아직?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에서는 트램과 같은 대중교통을 위해서 독특한 흰색 신호등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도 그 색깔로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S 모양의 정지 신호, 예, 알파벳 S 모양의 정지 신호를 네. 쓰고 가로줄 무늬를 쓰거나 혹은 방향 화살표 이런 진행 기호도 굉장히 많이 쓴다고 합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색 구분이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도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런 신호등이라면 쓸 수 있는 그러네요. 예, 그렇게 사용이 가능한 거겠죠. 네. 신호등 색깔이 아니라 기하학적 모양인 기호를 사용하는 디자인이 도입돼서 신호등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저는 보행자 신호등도 잘 한번 보거든요. 네. 그러면 좀 다르게 생긴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네. 그 일본만 가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모양이 다른데 네. 재밌는 곳은 저는 독일이더라고요. 네. 독일에 보면 모자를 눌러 쓴 신호등 캐릭터가 나타나고요. 네. 넥타이를 휘날리면서 지나가는 모습의 캐릭터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 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행자 신호에서 어른과 아이가 손잡고 지나가는 네. 표시로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곳에는 남성과 여성이 다정히 손을 잡고 예, 넥타이로 휘날리거나 네. 혹은 스커트가 휘날리는 그런 오. 모습으로 손을 잡고 건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독일이 원래 독특하군요. 저는 월드컵 때 갔는데 네. 축구를 하더라고요. 공을 차더라고요. 지나가라고 파란불이 켜지니까.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독일이 은근 좀 귀여운 짓을 그러네요.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유머 쪽에서 부족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예. 부분에서 되게 그래서 어머 월드컵 기간이라고 그런가 봐. 저 그 생각했었는데. 네. 아 근데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네, 그런 어떤 차이를 보면 또 재밌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 걸 발견하셔도 되겠고, 저는 신호등 하면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네. 이 노란색 신호는 운전면허를 배울 때 네. 이론으로 배웁니다. 새로운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가 네. 있거든요. 정의에. 그런데 어. 저는 주행 시험을 칠 때 노란색일 때 통과를 해버려가지고 바로 그냥 탈락. 탈락이었어요.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은 세 번의 경고가 아니라 바로 탈락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노란 불이길래 지나갈 수 있겠다 해서 악셀을 밟았어요. 그런 바람에 그 비상등을 켜시더니 옆으로 세우세요. 탈락입니다. 네. 하길래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실 제가 동승자일 때 이런 광경들을 꽤 많이 봤던 것 봤는데.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시험과의 네. 차이가 조금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기억은 진짜 평생 가는 거잖아요. 네. 내가 이 이유 때문에 한번 탈락했던 경험 이런 거.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트라우마처럼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주행을 할 때도 노란불일 때 움찔움찔하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때 맞다. 이때 내가 통과를 해가지고 탈락했었지 하는 생각을 약간 유머러스하게 하면서 네. 조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재미난 얘기, 신호등 얘기 들어봤어요. 넌 운전만 해 계속 운전만 해 왜 이리 된 걸까 우리 사이가 갑자기 어색해졌단 걸 왜 달라졌을까 웃음이 말라서 함께 있는 게 불편해졌어 말없이 그냥 걷기만 해요 We just walking on the street 아무런 말도 없이 정말 너무 다른 사이 말없이 그냥 걷기만 해요 숫자 줄어든 대화 속에 What happened to us 무기 내렸지 네, 코너 속의 코너 마음 반짝해지는 이야기.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전 세계 교통을 이야기하다 보니 떠오르는 영화가 있었어요. 교통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네. 혹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행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1위. 많이 여행하는 거예요? 1위? 네. 모르겠는데. 1위는 프랑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놀랍죠. 오히려 이탈리아 쪽이 좀 스페인이나, 많이 예. 스페인 간다고 들었었는데. 예, 거기는 아. 여행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한 번에 여행을 한다면 어딜 가고 싶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랑스를 가고 싶어 한다고 그렇군요. 하고요. 실제로 많이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뭐 국가가 크기 때문에 2위나 3위에 이제 또 중국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기는 네. 하는데 그야 말 그대로 카운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행하는 곳 1위가 프랑스고 도시는 파리라고 하니까 파리겠죠? 프랑스면 파리일 것 같네. 네, 맞아요. 이제는 프랑스를 많이 가본 분들은 물어보면 이제 남부 프랑스 여행도 하고 그런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부럽게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에펠탑을 보러 간다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프랑스 하면 파리 네. 하면 특히나 왜 파리가 가고 싶니? 이게 에펠탑은 한번 보고 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에펠탑은 누가 왜 만들었어? 라고 아이가 물어본다면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 영화를 한 편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에펠탑은 에펠이란 사람이 만들었어요. 네. 예, 에펠이란 사람이 또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역사가 약간의 로맨틱하게 그려져 있는 영화가 있는데요. 2022년에 개봉했던 영화 에펠입니다. 네. 이 1889년 파리의 세계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300m 높이의 탑 설계도를 제안한 건축가 이름은 구스타프 에펠인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자전적으로 담겨 있는 영화이고요. 네. 안전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도 들어가 있고 예술가들의 탄원서 그런 거 짓지 마라 프랑스에 네. 라고 하는 탄원서 그리고 언론의 비평으로 위기에 처하는 모습들도 나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펠이 에펠탑을 짓다가 20년 전에 헤어진 옛사랑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옛사랑을 만나게 되면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에펠탑을 완성해내는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이야기는 좀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 파트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넘기면 영화 되게 감동적이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보면서 사실 이 부분은 좀 창피할 수 있는데 몰랐거든요. 에펠탑을 설계한 에펠이 자유의 여신상 내부 구조를 설계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했잖아요. 네네. 예, 그걸 보면 그래서 발탁이 됐고 이 에펠탑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19세기 프랑스의 사회 예술적 분위기도 우리가 한번 구경해 볼 수 있는 영화라서요. 에펠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좋네요. 이게 대충 몇 문장으로 알고 있는 그냥 지식인데 네. 이 영어로 하나를 딱 보고 나면 진짜 네. 풍성하게 맞아요. 알 수 있잖아요. 이 에펠탑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은 어떤 건축물인데 네. 옛날에는 그 낭만적인 몽마르트가 있는 그 왜 그 철 구조물을 파리에 이걸 지어서 이게 보기 싫어서 파리 에펠탑 밑에서만 밥을 먹는다 이런 맞아요, 사람들도 맞아요. 생기고 왜 그랬을까 하는 게 영화에. 있습니다. 예, 나옵니다. 에펠 이 영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여러분 영화 추천까지 여러분께 해드렸어요. 오늘도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아메이로 롱땅 들으면서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뵐게요.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어요. Visage tes orages, tes peines pour des nuits diluviennes. Je veux qu'on s'apprenne. Je veux partager tes joies, tes migraines. Ton corps me donne le vertige et tes mains me mènent où rien ne nous gêne. Je pourrais me tatouer notre histoire sur le bras, me mettre dans de beaux draps si t'es avec moi. C'est toi dans ce monde de fous, je le sais, c'est tout. Et je voudrais que ça dure longtemps, user ma peau sur la tienne. Un jour j'oublierai